자, 627페이지 보시면 거래계약 유형과 주의사항이라는 게 있죠. 이제 제일 먼저 등기 명의인이 아닌 실제의 소유자와 계약하는 경우라고 했는데, 우리 등기부가 이제 뭐가 없기 때문에요. 예, 공신력이 없기 때문에, 실소유자가 있다면 실소유자와 계약을 해야 안전하겠죠. 그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쭉 내려오시면 친족과 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례 1. 갑의 토지를 갑의 형인 을과 계약을 하고자 한다. 형제 간에는 법정 대리가 인정되지 않으니까 뭐 형, 동생 누구라도 나오면 무슨 대리 형태로 해줘야 되겠어요? 임의 대리 형태로 해줘야 되겠죠? 2. 18세인 갑의 토지를 갑에 붙인 을과 계약을 하고자 한다 라고 했는데 18세면 미성년자죠. 예, 그러면 부친의 의사만 묻고 부친하고만 계약을 하게 되면 누가 가지고 있는 친권을요? 모친, 예, 모친이 가지고 있는 친권을 무시한 거가 되니까 이럴 때는 부모 모두 나와서 계약을 하도록 하는 게 안전하고요. 세 번째가 이제 남편의 부동산을 처가 매도한다 뭐 이런 말 나오는데 남편 부동산은 누구 거예요? 남편 거고 물론 처의 부동산은 처 거죠. 예, 그래서 별개의 개념이니까 남편 부동산을 처가 매도하려고 한다면 무슨 대리 형태로 해야 돼? 아무리 부부가 사이를 하더라도 임의 대리 형태로 해줘야 되겠죠. 오른쪽 4번에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하는 경우 이랬고 가로에 계약금 계약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뭐 이랬는데 거기 계약금 계약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다가 채색을 좀 하나만 해주시고요. 계약금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면 그 계약금으로서의 기능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 계약금은 어떤 기능을 하죠? 계약금은 어떤 기능을 하냐면 증약금으로서의 기능, 또 위약금, 그리고 해약금.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해약금이지. 해약금. 그 해약금은 어떤 의미인 거예요? 계약 상태, 계약금 상태에서는 본 계약을, 주된 계약을 뭐 할 수 있다고요? 해약할 수 있는 상태를 우리가 해약금 기능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계약금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으면 주된 계약을 뭐 할 수 없는 상태네. 해약할 수 없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한번 사례 한번 읽어볼게요. 매도인과 매수인 을 사이의 특정 부동산을 7억 원에 매매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단락을 한번 끊고 거기까지 무슨 계약은 일단 유효하게 성립된 겁니까? 매매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이 됐어요. 이 과정에서 계약금을 7천만 원으로 하기로 합의하고 계약금 7천만 원으로 합의를 했지 실제로 계약금을 주고받은 건 아니죠. 다음날 갑의 은행 계좌로 송금하기로 하였으나 다음날 아침 갑은 을에게 일방적으로 계약의 해제를 통보하였다. 이게 소위 말해서 해약하려고 하는 건데 해약이 돼? 안 돼? 안 되죠. 왜 안 되지? 계약금이 걸리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면 해약을 하고 싶으면 뭐를 하고요? 계약금 계약을 성립시키고 이제 해약을 해야 되는데 계약금 계약을 얼마로 하기로 합의를 했어요? 7천. 예, 그러면 갑은 을에게 얼마를 줘야 되는 거냐면 7천. 예, 반대로 을은 갑에게 아니 7천. 똑같이 7천. 왜 7천? 아무것도 준 게 없으니까 서로가. 예, 그러니까 둘이 만약에 해약하려면 상호간에 얼마씩 7천씩 송금하고 계약을 해약하는 방법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해약하려면. 그런데 5번 사례는 뭐냐면 일부가 이렇게 교부가 된 거야. 합의된 계약금의 일부. 거기 가로에 보면 일부가 교부된 경우에다가 채색 하나 해주시고요. 참고로 계약금 계약은 요물 계약이기 때문에 합의만 갖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계약금이 현실적으로 교부돼야 되는 거예요. 사례 읽어볼게. 매도인과 매수인 을 사이의 특정 부동산을 11억 원에 매매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대요. 그럼 일단 주된 계약은 성립이 된 거네. 예, 그런데 이 과정에서 계약금을 1억 1천만 원으로 하기로 합의하고 10% 합의했네요. 당일 을은 갑에게 1천만 원을 교부를 했대. 1천만 원을 교부했대. 나머지 다음 날에 갑의 은행 계좌로 송금하기로 하였으나 다음날 아침 갑은 을에게 2천만 원을 상환하고 이 사람은 그래도 왜 2천만 원을 상환한 거예요? 받은 돈의 2배를 이제 준다고 생각한 거지. 이렇게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 통보했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해약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할 수 없냐면 합의된 계약금이, 다시 말씀드리면 합의된 계약금이라는 건 합의된 해약금이 얼마지? 1억 1,000이니까 1,000만 원 갖고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갑은 전날 얼마를 받은 사람이죠? 1,000만 원 받은 사람이야. 그러면 얼마를 송금하고 계약을 해약하는 게 원칙이야? 1억 2천. 왜 1억 2천? 1억 1천은 해약금이고 1,000만 원은 받은 거 돌려주는 거니까. 그럼 입장 바꿔서 을이갑에게 해약한다고 한다면, 을이갑에게 해약한다고 한다면 나머지 1억을 더 뭐하고 송금하고, 그렇게 하고 계약금 계약을 성립시킨 상태에서 해약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충분히 이해 다 되시죠? 자, 넘기시고 630페이지. 토지 일부를 매매할 수 있느냐? 결론만 한번 얘기해 볼게요. 토지 일부를 매매할 수 없죠. 등기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분할을 해서 전부로 만든 상태에서 거래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이번에 가등기의 종류가 이제 두 가지 가등기가 있는데, 사례 1번과 2번을 한번 읽어볼게요. 갑은 을에게서 1억 원을 빌리고 그에 대한 담보로 자신의 소유의 건물에 가등기를 설정하였다. 그러면 1억 빌려주고 가등기 잡아주면 이 가등기를 소위 무슨 가등기라고 해? 담보 가등기. 왜? 돈 빌려서 담보 제공하는 거니까 그걸 담보 가등기라고 합니다. 그럼 이건 위험해, 안 위험해? 크게 위험할 거 없어요. 뭐만 갚으면, 돈만 갚으면 가등기는 얼마든지 말소, 해제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2번은 좀 다른 가등기네요. 갑은 을에게 자신의 건물을 매도하기로 계약하고 거기다 우리 밑줄 한 번만 잡아주시고요. 무슨 합의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에 대한 합의를 하는 거잖아요. 그치? 이 소유권 이전에 대한 합의를 등기 친 거예요. 가등기. 그럼 이 가등기는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가등기가 아니네. 이거를 소위 보전 가등기라고 해. 이런 걸 무슨 가등기라고 한다고요? 보전. 뭘 보전하지? 순위를 말하는 것도 있지만 소유권 이전 청구권을 보전하는 거야. 청구권을 보전해. 그게 이제 순위를 보전하는 어떤 효력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해요. 뭐가 위험해? 이 사람이 가등기를 말소해 주기 전까지는 절대 거래에서는 안 되는 아주 위험한 물건이라는 거죠. 그러면 가등기에는 무슨 가등기랑 무슨 가등기가 있다는 거지? 담보 가등기랑 보전 가등기가 있는데, 무슨 가등기는 그닥 위험하진 않고 담보 가등기? 왜? 뭘로 해결할 수 있으니까, 돈으로. 근데 보전 가등기는 아주 위험한 거야. 그래서 절대 거래해서는 안 되고, 만약에 우리가 그 중개업을 하고 있는데 손님이 보전 가등기가 되어 있는 물건을 갖고 왔어. 그러면 어떻게 거래할 수는 있어요? 말소 후, 말소 후에 거래한다든가 이런 방법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3번에 가처분 그리고 가압류 이렇게 있는데, 그 가처분 위에다가 한번 좀 적어 볼게요. 가처분은 금전채권 아니면 금전채권 외, 금전채권 외의 권리를 갖고 있어. 그러면 이 가처분은 돈 말고의 채권을 갖고 있는 거야. 그죠? 그러면 그 돈 말고 채권이 뭐 이런 거밖에 더 있겠어? 소유권 이전에 대한 청구권 이런 거. 그러면 가처분 걸린 물건은 위험해, 안 위험해? 위험한 거야. 이에 비해서 옆에 있는 가압류 위에다가는 뭐라고 좀 적어줄 거냐면 금전채권. 그러니까 가압류권은 뭐를 받으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야? 돈이죠, 돈. 그러면 가압류는 그닥 위험하지 않을 수도 있어. 뭐만 갚아주면 되는 거야? 돈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압류된 물건은 실무에서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부동산 시세랑 가압류 설정액이랑 보는 거야. 그래서 부동산이 한 5억 나가는데 가압류 1억 걸려 있어. 그러면 그렇게 위험한 것도 아닌 거지. 그럼 뭐 할 때 오라고 하면 되겠어? 계약할 때나 중도금 치를 때나 오라고 해서 뭐를 받으면 되겠어? 가압류 해제 증서 받으면 되잖아. 그지? 그러면 아무 문제 없잖아. 근데 가처분권자는 오라고 하면 와, 안 와? 안 온단 말이야. 왜? 내가 받을 돈이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 가처분은 지 나름대로 소송을 해서 소유권을 찾아가거나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상당히 위험한 게 가처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특히나 위험한 건 처분금지 가처분. 이런 건 아주 위험합니다. 해서 우리가 실무적으로 피해야 하는 등기 두 개가 있어요. 무슨 등기랑 무슨 등기는 피해야 되지? 보전 가등기랑 처분금지 가처분 이런 거는
반드시 말소 후에 중개한다거나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아주 위험한 물건들이고. 4번 경매 중인 부동산을 매매한다 이런 데 나오는데 경매는 공법상 처분으로 봅니다. 우리 판례가. 근데 그거를 매매할 수 있냐? 매매는 가능해요. 근데 처분이 되어서 내가 소유권을 뺏길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경매 중인 부동산을 중개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신중하게 잘 해야 되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신중하게 어떻게 잘 할 거냐면 거래를 할 때 뭐를 이렇게 말소시키는 방법이 아주 안전하겠어요.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 있잖아. 그 채권자의 원인 채권을 상환하는 이런 방법으로 해서 속전속결로 진행을 해서 경매를 뭐 시키게끔 취하시키게끔 하는 뭐 이런 방법이 유일한 방법이고요. 보통 경매 중인 물건은 좀 싸게 나올라나요? 그럼요. 그래서 금매로 잘 안 하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위험한 물건, 복잡한 물건 뭐 이런 것들. 다만 위험한 물건과 복잡한 물건은 좀 다른 거죠. 그러면 보전 가등기가 되어 있는 건 위험한 거야, 복잡한 거야? 위험한 거지. 예, 위험한 거야. 예, 그러면 경매 중인 거는 그건 복잡한 거야. 위험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복잡한 거야. 그러면 경매 중인 거 잘 해결하면 보수도 많이 받겠네? 그럴 수 있어요. 그런 거 잘 해야 그 동네에서 무슨 계공으로 소문이 나겠어? 유능한, 능력 있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물건, 하자 있는 물건 나올 때마다 다 준단 말이야, 그 집에다가. 네, 그럼 이제 그거 잘 해결하고 그러면 독점적으로 해결할 수 있잖아. 얼마나 이제 훌륭한 계공이 되겠어요. 632페이지 오시면 이제 다가구 주택 뭐 이렇게 있는데 이 다가구 주택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는요, 우리가 이렇게 한번 좀 생각을 해볼게요. 거기 사례를 좀 하나만 적어 놓고요. 다가구에는 등기 되는 권리도 있을까요? 다가구에? 예, 어떤 것들이? 다가구에 등기되는 권리가 뭐 있겠어? 뭐 저당권 같은 거 있겠지. 예? 그다음에 뭐도 있겠어? 뭐 가압류도 지금 금방 보셨던 뭐 이런 것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런데 등기되지 않는 권리도 있을까요? 예, 이런 등기되지 않는 권리도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자면 우리 확정일자를 갖춘, 그렇죠? 예, 확정일자 부 임차권 뭐 이런 거 다가구 주택이니까 그러면 요것들은 순위를 뭘로 보는 거야? 확정일자 받은 순위로. 그러면 다가구 주택에 늦게 들어가는 임차인은 안전해 아니면 위험해? 위험한 거야. 왜 위험해? 앞에 확정일자 먼저 받은 애들이 다 배당 받고 남으면 받잖아.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거지. 예, 그래서 다가구는 확정일자부 임차권을 선순위로 인정해줘야 되니까 얘네를 전부 뭘로 봐주는 거야? 선순위로 봐줘야 되니까 다가구 주택에 대한 중개는 좀 위험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다가구 주택은 권리관계를 좀 잘 분석해서 설명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다세대는 그럴 필요가 없나요? 예, 왜 다세대는 그럴 필요가 없어? 구분 등기돼 있으니까 쪼개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뭐 그런 얘기들이 쭉 써 있고요. 자, 이제 그 프린트 잠깐만 봐볼까요? 6장 넘어가기 전에 우리 8주차 자료 나간 거 있을 건데 4-1페이지 중개 활동 용어 아이다의 원리는 땡땡 돼 있죠? 뭐 적을 거냐면 누구의 심리? 구매자. 구매자의 구매 심리라고 한번 좀 적어 볼게요. 구매자의 구매 심리. 셀링 포인트는 그 특징이자 장점이라고 적어 볼게요. 특징이자 장점. 고객들이 이제 뭐 좀 선호할 만한 특징, 장점 뭐 이런 것들을 셀링 포인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클로징은 우리식으로 번역하면 중개 완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중개 완성. 그 4번에 리스팅 농장이라는 게 예전에 한번 본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었는데 리스팅 농장이라는 게 뭐냐면 단골 손님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에 우리가 그 어떤 영역 안에서 중개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우리 중개사무소가 있어요. 근데 여기 영역 안에 그 바운더리 안에 1000세대가 산다고 가정해봐요.
1000세대가 사는데 이 1000세대가 우리 가게에 올 확률이 가령 뭐 한 30% 있다고 생각해 봅니다. 그럼 30% 있다고 하면 나한테 단골 손님은 몇 명 정도, 몇 세대 정도 있는 거야? 300세대, 30% 정도가 우리 가게에 올 확률이 있다 그러면 30% 단골이 되는 거잖아? 그러면 이 30%온 사람 중에서 내가 계약서를 쓸 확률은 다시 한 50%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결국에 1000세대 배우지가 있는데 30% 올 거야. 그럼 300세대 정도 올 수 있고 거기서 내가 계약서를 쓸 확률은 얼마야? 50%면 150세대 정도는 나한테 확실한 고객이 되는 거잖아. 그치? 네, 그런 거를 리스팅 농장이라고 그래요. 그럼 이렇게 리스팅 농장을 많이 이렇게 넓게 경작을 하고 손님이 많으면 뭐를 많이 받을 수 있겠어요, 나중에. 이 중개사무소를 팔 때 받는 거 뭐래? 그렇지. 권리금. 권리금 받을 때 이 리스팅 농장이 되게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보통 이제 그걸 가지고 권리금을 이렇게 산출하거든요. 자, 문제. 아이다의 원리는 마케팅에서 발전한 이론으로 중개활동 단계 중에 접근 단계. 손님이 우리 가게에 처음 왔을 때 접근 단계에 접목되는 원리이래. OX. O야, O. 왜 오냐면 손님이 우리 가게에 왔을 때부터 아이다의 원리를 생각하고 손님을 이렇게 맞아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손님이 오자마자 우리는 뭐 해야 되지? 어텐션하게 해줘야지. 그럼 어텐션하게 어떻게 해줘야 돼? 손님이 딱 왔어. 네, 그러면 주목 이렇게? 네, 그러면 안 돼. 그럼 어떻게? 네. 일단은 내 얘기를 집중하려고 하면 손님을 앉혀야지. 앉혀. 앉힌 다음에 나한테 어떤 그 좋은 감을 좀 갖게 하기 위해서 뭘 줘? 뭐 음식 같은 걸 주는 거야. 차 뭐 이런 거 주고 그리고 이제 얘기를 할 때 서두를 이렇게 꺼내는 거야. 오늘 정말 잘 오셨다고. 왜? 기대를 주는 거야. 물건이 좋은 게 있는데. 예. 근데 원래 항상 있거든, 물건은. 근데 오늘 특별히 잘 왔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주목하게 되잖아. 이렇게 시작하는 게 바로 아이다의 원리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잘 되는 집은 잘 되는 집마다의 이유가 있겠어요? 있어. 분명히. 그런 거는 좀 배울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 셀링 포인트는 절대적인 것이어서 모든 의뢰인에게 공통적으로 작용하는 특징이다 라고 해서 OX, X. 절대적인 건 없는 거죠. 예. 학군 같은 것들을 되게 사람들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예. 그런데 애기 다 키운 부모들은 어때? 학군에 전혀 상관없고 관심 없거든. 오히려 좀 그런 사람들은 뭐에 관심이 있어? 학군보다는. 응? 뭐 환경, 주변 환경이 뭐 산이 있다든지 병원이 좀 있다든지 이런 걸 선호하잖아. 그지? 예. 나이 들면 병원이 되게 중요한 거니까. 예. 그런 거를 부각시키는 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죠. 반대로 젊은 친구들한테 병원이 바로 코앞에 있다고 얘기하면 별로 안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게 다 절대적인 건 아니라는 거지. 클로징의 기회는 인류의 한정됨으로 신중하게 해야 한대. OX, X. 여러 번 있을 수 있습니다. 자, 노마자 이번에 계약서의 작성 쪽에 보니까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는 친권자가 있고 친권자 밑에 뭐가 있죠? 미성년 후견인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이건 누가 없을 때, 친권자가 없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일찍 돌아가셨을 때를 얘기하는 거고 오른쪽 끝에 공시는 뭘로 할까요? 가족 관계증명서. 미성년 후견인은 주로 부모 말고 뭐 친인척 중에 뭐 할아버지 할머니 계시면 할아버지 할머니, 없으면 뭐 작은 뭐 아버지나 뭐 이모 뭐 이런 사람들, 고모 뭐 이런 사람들이 되는 거고요. 피성년 후견인 이렇게 했는데 이 피성년 후견인의 법정 대리인이 이제 성년 후견인 아니겠어요? 이 법정 대리인의 권한에는 무슨 권이 없냐면 동의권이 없어. 예, 그럼 뭔 권만 있어? 대리권만 있어. 그런 관계 주의하시고. 그래서 동의할 수 없다 뭐 이런 얘기죠. 대리권만 있고. 자, 밑에 문제. 거래계약서를 개공이 작성하는 것은 거래계약서를 거래계약의 성립을 위한 것이래. OX. X. 네, 그게 아니고 의무라서 쓰는 거야. 계약서를 작성하는 건 의무라서 쓰는 거예요. 계약은 이미 언제 성립이 돼? 의사가 합치될 때 이미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쓰기 전에 반드시 얘기를 해줘야 돼, 손님들한테. 계약은 이미 성립됐고, 이거를 이제 그 증거를 삼기 위해서 계약서를 지금부터 쓰겠습니다라고 해야 돼. 그래야 나중에 잠깐만요, 나 안 할래 이렇게 못 한단 말이에요. 이미 이제 성립이 됐다고 얘기해줘야죠. 전화로 하는 것 같으면 반드시 녹음해 놓고요. 자, 두 번째, 개공은 반드시 서면에 의한 거래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 표준 서식은 규정되어 있지 않대. OX. 그 문제 별표. 아주 좋은 질문이네. 세 번째, 권리 능력 또는 의사 능력이 없는 당사자와 한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대. 취소가 아니고 무효입니다. 권리 능력, 의사 능력은 무효예요. 의사 능력 없는 사람 한 명만 얘기해 볼까요? 어린이, 갓난이, 영유아, 6세, 우리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정도 아이들은 보통 의사 능력이 없죠. 밑에 제한 능력자의 단독 법률행위. 제한 능력자는 세 사람 있다 그랬지? 누구? 미성년,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그들의 법률행위는 뭐 할 수 있고? 취소할 수 있고. 자, 하단 피성년 후견인 소유의 얘 제한 능력자입니다. 부동산 처분행위 시 반드시 성년 후견인, 얘가 법정 대리인이죠.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중개하여야 한다. 되게 어려운 지문일 수 있어요. 잘 생각해 보셔야 돼. 반드시 성년 후견인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중개해야 한대. OX. O예요. 왜 O? 얘한테는 동의권이 없기 때문에 피성년 후견인과 계약을 하면 안 돼. 그럼 무조건 누구랑 해야 돼? 성년 후견인. 반드시 성년 후견인과 계약해야 돼. 이해되시죠? 왜냐하면 법정 대리인에게 동의권이 없다는 의미예요. 요거 별표 하나 해주시고. 제한 능력자의 후견 등기사항 증명서는 이해관계가 있는 자라면 누구라도 열람 및 발급받을 수 있다. 힌트를 좀 드리면 가족관계 후견 등기사항 증명서에는 주민등록번호부터 시작해서 개인정보들이 잔뜩 있어요. 그게 힌트야. X. 이해관계가 있다고 해서 누구나 다 띄고 그러면 안 되죠. 이해관계를 만들어서 띄면 어떡할 거야? 안 되고 사촌 이내의 친족만 가능해요. 자, 누구? 사촌 이내의 친족만 가능합니다. 이거는 개인적으로 반대예요. 저는. 왜? 사촌이면 요즘에 뭐 10년에 한 번 볼 수도 있고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건 누구만 띄어야 돼? 직계가족도 띄면 안 돼. 본인만 띄도록 해야지. 본인만. 본인이나 혹은 법정 대리인만 이렇게. 왜냐면 거기에 다 나온다니까. 이 사람이 무슨 병원에서 무슨 뭐 어떤 진단을 받아서 뭐 어느 법원에서 뭐를 받고 뭐 이런 게 다 나오는단 말이에요. 그런 개인 정보가 잔뜩 있는데 그런 걸 띄게끔 하면 안 되는 거지. 이 좀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걸 누구나 이렇게 띄게 해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밑에 후견 감독인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후견 감독인의 동의 없는 후견인의 부동산 처분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니까 후견인이면 친권자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꼭 본인을 위해서 뭘 한다라고 얘기하기가 어렵잖아. 그래서 우리나라는 후견 감독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후견인이 처분한 행위가 본인을 위해서 별로 득될 게 없다. 이러면 누가? 후견 감독인이 그 행위 자체를 취소할 수 있어요. 5이고요. 후견 감독인은 검사가 됩니다. 검사 아시죠? 검사? 5이고. 자, 밑에 개공은 거래계약 중개 시 특히 권리 이전 의뢰인의 후견 등기사항 부존재 증명서. 그거 우리 밑줄 한 번만 잡을게요. 후견 등기사항 무슨 증명서? 부존재 증명서. 이런 게 나와야 정상이야? 안 나와야 정상이야? 아니, 말을 잘 보시고 답변하지. 그냥 답변하지 말고. 부존재 증명서잖아. 그러니까 없는 증명서. 이런 게 나와야 되는 거야. 원 증명서가. 부존재 증명서가 나와야지. 그래야 정상적인 사람이라는 거야. 뭔 증명서? 부존재 증명서. 그래서 선 볼 때, 선 알잖아, 선 볼 때, 건강하다는 걸 뭐라고 해야 돼? 띄잖아, 이렇게. 건강검진 그거 하고, 이거 떼오라고 그래야 돼. 뭘 떼오라고 해야 돼? 후견 등기사항 부존재 증명서 떼갖고 오라고 그래야 돼. 왜? 이게 나와야 정상이라니까? 그러니까 뭐가 나오면 비정상인 거야. 후견 등기사항 증명서가 나오면 안 돼. 그러니까 뭐를 발급받아 오라고 하는 게 정상인 거야. 부존재 증명서. 이렇게 이해되시죠? 그걸 발급받아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게 있으니까 여기 썼겠죠. 그래서 회사에서 입사할 때 이거 떼갖고 오라고 해. 후견 등기 부존재 증명서 다 내야 돼. 이런 거. 이거 정상이다라는 걸 증명해줘야 돼. 그렇지 않으면 입사가 안 돼요. 밑에 대리인과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반드시 인감증명서 등 대리권 수요 여부를 확인해야 된다네. OX. X. 자, 왜 X냐면 맨 앞에 대리인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대리인에는 무슨 대리도 있고 무슨 대리도 있어?
그렇지. 법정 대리도 있고 임의 대리도 있으니까 X예요. 이해되시죠? 예. 자, 밑에 공동상속재산. 이거 공유합의 총유가 중에서 뭐야? 공유잖아요. 공유와 같다. OX, O. 그 별표 해주시고 밑에 총유재산의 처분 시 규약이나 총회 결의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행위는 무효이다. OX, O. 총회나 뭐 이런 그 규약 뭐 이런 거 거치지 않으면 무효입니다. 그래서 뭐 교회 같은 경우는 신도회의 이런 거 거쳐야 돼. 그렇지 않으면 처분행위 자체가 무효고요. 밑에 등기부상의 소유자와 실소유자가 다를 때 등기부상 소유자와 계약을 해야 안전하대. OX. X. 그럼 누구랑 해야 안전해? 실소유자. 그 문제 별표해 주시고 마지막 법인이 매도인일 경우에 해당 법인의 법인격 유무만 확인하면 된대. OX. X. 법인격 같은 거 이런 것도 확인해 줘야 된다 그랬죠? 예. 자, 이제 우리 주임법, 상임법 좀 볼 건데 주임법, 상임법은 아까 그 예고해드린 대로 프린트만 좀 볼게요. 프린트만 가서 보다 충분하십니다. 그 주택 상가 임대차 보호법 비교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표 있죠? 예, 이거 한번 좀 보시고 이게 저한테 한번 또 민법 선생님한테 한번 들으셨기 때문에 중요한 거 포인트만 좀 잡아서 이렇게 말씀드릴 거예요. 일단 주택은 그 적용 범위 뭐 이렇게 쭉 있는데 한번 좀 읽어보시고 거기에 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거는 법인은 원칙 비적용인데 예외 적용한다는 얘기죠. 그죠? 예외적으로 법인에서 적용되는 법인이 세 가지 법인이 있는데 그거는 좀 암기하고 계시면 좋아. 자, 뭐지?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그리고 중소기업. 그렇게 세 개가 예외적으로 법인이 적용을 받는 법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대기업 안 들어가죠? 예. 그 다음에 상가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적용 범위, 보증금의 범위가 있다는 게 중요해. 그래서 요게 요번 시험에는 꼭 나올 수밖에 없는 항목이 하나 생긴 게 개정이 됐죠, 우리. 예? 1월 26일 날 올해. 그 맨 밑에 한번 내려가 보면 서울이 지금 얼마 이렇게 써 있죠? 6억 1천. 거기다 우리 채색 하나 해주시고 그게 적용 범위인데 6억 1천 이내로 들어와야 상가 임대차 보호법의 모든 규정을 다 적용한다 이런 뜻이고 여기에서 단돈 1원이라도 초과하면 몇 개만 일부만 적용한다 이런 뜻인데 그게 항상 잘 나와 시험에. 예, 그래서 그 기준점이 작년 4억에서 올해 2억 1천만으로 2억 1천이 뛰었어요.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현실적으로 좀 적용 범위를 좀 확대시켜준 그런 조치라서 시험에 물을 가능성이 일단 아주 높아요. 여기서 말하는 6억 천은 순수보증금이다 아니면 환산보증금이다. 환산보증금인데 오른쪽 비고의 6번을 좀 잠깐 가보면 6번 4번이네. 4번 상가임대차 보호범위에서 환산보증금 기준이다 이렇게 써있죠. 그렇죠? 그 환산보증금 옆에다가 한번 좀 해볼게요. 환산보증금은 어떻게 구해? 예, 순수보증금 더하기 플러스 그 다음에 월세 곱하기 무조건 100 이렇게 하는 거죠. 이 자리에 뭐 하지 않는다? 70 하지 않고 무조건 뭘로? 100으로 가는 거야. 요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가 개정이 됐다는 거 숫자로 물을 가능성도 있고 이렇게 글로 물을 가능성이 아주 높으니까 알고 계시고 상단 올라가시면 대항력. 원래 임대차는 채권 관계니까 뭐 없는 게 원칙. 대항력 없는 게 원칙이지. 근데 주택에서는 뭐 하면 대항력이 생겨? 인도와 전입신고. 하면 언제 생겨? 다음날 0시에 생기고 상가는 인도와 사업자 등록의 신청. 역시 다음날 0시부로 각각 대항력이 생깁니다. 질문. 주택에서 전입신고, 상가에서 사업자 등록을 할 때 임대인의 동의 필요 있나요? 없나요? 없어 그런 거. 그럼 혼자 해도 돼? 혼자 해도 되는 거죠. 그래서 동의 필요 없고 돈 들어가나? 안 들어가요. 그래서 아주 간편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이라서 어떤 그 임차인을 보호해주는 실효성을 상당히 높인 제도라고 볼 수 있고요. 대항력은 그냥 한 가지 기능만 하는 거야. 쫓겨나느냐, 쫓겨나지 않느냐. 그것만 하는 거죠.
근데 쫓겨날 때 쫓겨나더라도 돈이라도 받고 쫓겨나면 덜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만드는 게 우선매제권이야. 근데 우선매제권은 대항 요건에다가 뭘 갖추어야? 확정일자. 확정일자는 주택 어디 가서 받아요? 뭐 여러 곳에서 받아. 근데 상가는 딱 한 군데. 관할 세무서. 여기서 말하는 관할 세무서는 어디를 말해? 내가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그 세무서를 말하는 거예요. 같은 세무서야 해요. 예. 사업자 등록 신청한 세무서에서 꼭 받아야 돼. 다른 데서 받아야 효력이 없어. 그런데 이렇게 우선 변제권을 갖고 있으면 돈을 언제나 받을 수 있어? 못 받을 수도 있어. 왜 못 받을 수도 있지? 순위가 밀려서. 선순위가 잔뜩 있으면. 다가구 같은 거 이런 거에 확정일자에 있는 임차인들이 잔뜩 있으면 나는 순위가 맨 마지막이면 못 받잖아. 그래서 정말 보증금이 적은 임차인들을 위해서 특별히 인정하는 변제권이 있는데 이걸 뭐라 그래? 최우선 변제권. 이 최우선 변제권은요. 대항 요건에다가 지역별 뭐여야 해? 소액보증금. 소액보증금이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소액은 금액이 얼마 안 된다 이런 말이잖아요. 예, 그러면 그 금액이 얼마 안 되는 게 지역에 따라 달라? 네. 예. 그럼 시기에 따라 달라? 네. 아, 그럼요. 10년 전, 뭐 지금 다르잖아. 예, 그래서 두 가지 개념. 지역에 따라 다르고 시기에 따라 달라. 그래서 시기는 우리가 뭐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실 건 없고 예전에 이제 15회 때 같은 때는 몇 년도, 몇 년 몇 월 며칠부터 뭐 가령 서울특별시 소액보증금이 얼마냐 이런 식의 이제 한심한 문제가 나온 적이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시험 다시 봤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거는 과거의 것을 물어보지 않으니까 크게 신경 쓰지 말고 다만 지역에 따라 물어보는 건 할 말이 없는 거야. 그잖아. 그죠? 네. 가령 재작년 본시험에 대구광역시 소액보증금을 물었어. 당연히 그 출제인 고향이 대구겠지. 그러니까 고향을 물은 건데 뭐라고 할 거야. 그렇죠? 네. 물을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건 어쩔 수 없는데 다만 이제 이거 다 외울 수 없잖아. 네. 해서 서울 거만 암기하고 나머지 지역 거는요 시험장에 가서 외울 거야. 예? 예, 근데 시험장에 가서 어떻게 외울 거야? 써가면서. 손바닥에다 쓰면 안 돼. 예, 손바닥에는 절대 쓰면. 왜냐면 손바닥 검사하거든. 예, 검사해요 실제. 예, 그러니까 손바닥 피세요 해가지고 다 검사하고 다닌다고. 이 나이 먹고 이게 뭐 하는 짓이야. 그거 하지 말고 어디에다가 하셔. 어디에다가. 책상에다가. 예, 책상에다가 이렇게. 책상은 뭐 내가 쓴 게 아니라고 하면 되잖아. 그리고 거기다가 대구광역시 소액보증금 이렇게 쓰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쓰면 안 되고 뭐만 쓰면 돼? 숫자만 쭉 쓰는 거야. 그냥 내가 그 그림만 알고 계시면 되잖아. 그래서 거기 뭐 가령 뭐 그 10,0,0도 쓸 필요가 없어. 그럼 뭐라고 쓰면 되겠어? 10 옆에는 8 옆에는 6 옆에는 5 이렇게 쓰는 거야. 그렇게 하고 그 밑에다가 3.4, 2.7, 20, 1.7 이렇게만 써놓을 거라고. 어디다가? 책상에다가. 그럼 누가 보면 전화번호처럼 보이잖아. 네. 그렇게 해서 그냥 넘길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숫자는 이거 말고 또 더 중요한 거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자면 우리 뭐 공법 시간에 배우는 뭐가 좀 있지? 확실히 나오는 숫자 뭐 있어? 용적률, 건표 이런 거. 그런 것도 그렇게 쓸 거야. 안 외워도 돼. 또는 뭐 세법 시간에 우리 세율 굉장히 중요한 거 있어 없어? 그런 거 써. 책상에다가. 예. 그 대신 숫자만. 그 개념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죠. 언제 쓰냐고? 시험 보기 직전에. 예, 예. 이제 감독관 들어왔다 나갔다 하니까 그때 쓰면 돼요.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건 외울 거는 없어요. 예. 그 대신 서울 거는 알고 있어야 돼. 예? 예. 최소한 서울을 물어보면 그건 기본인 거잖아. 그래서 서울 거 한번 가보니까 주택은 얼마에 얼마? 1억에 3,400. 상가는 6,500에 2,200. 예, 요 정도. 그러니까 서울 거를 내는 게 가장 정상적인 출제고 대구 거를 낸 거는 미친놈이야 그거는. 예? 예. 아니 왜 대구 거를 왜 내냐고. 예, 그러니까 그거는 크게 뭐 의미가 있는 건 아니니까 서울 거만 암기하실 거고 올해는 서울께 나올 회차이기도 해. 왜냐면 서울께 이제 개정이 된 부분이기도 하고 하니까. 다시 올라오시고요. 소액은 뭐 별로 다르다고? 지역별로 다르고 시기별로 다른데 시기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최우선 변제 밑에 보면 최단 기간이 있는데 주택의 최단 기간은 아까 몇 년이라고 그랬죠? 2년. 상가는 1년. 농지는 3년. 근데 뭐가 제일 짧아?
상가가. 근데 사실 상가가 제일 길어야 되잖아. 왜? 시설 투자 들어가니까. 그래서 상가에서 뭐를 인정해 줄 거냐면 5년의 범위 안에서 안 나가도 되는 권리를 인정할 거예요. 안 나가도 되는 권리. 그걸 뭐라 그래? 5년간 안 나가는 권리. 계약 갱신 요구권이라고 합니다. 그럼 질문, 계약 갱신 요구권은 누가 누구에게 행사하는? 임차인 임대인에게. 예, 그러면 임대인한테도 무슨 무기를 하나 줘야 되지 않겠어요? 못 내보내는 거니까 5년 동안. 그래서 그 무기가 8개를 준 거야. 8개. 그 무기가 오른쪽에 있는 거절 사유라는 거야. 비고 거절 사유 한번 읽어볼게요. 1번 임차인이 몇 기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을 때 3기에다가 일단 채색해 주시고 나머지는 쭉 읽어보셔도 되고 5번 봅니다. 5번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했다네. 거기다 채색하시고 무슨 과실로 파손? 중대한 과실로 파손. 그러면 경미한 과실로 파손될 때는 거절 사유가 아니네. 예, 그런 거 이제 중과실만 거절할 수 있다는 거. 7번 항목의 두 번째 줄에 철거나 재건축. 이것도 좀 중요해요. 철거 재건축. 임차인이 미우면 건물을 부셔? 응? 임차인이 미워. 그러면 건물 부시냐고? 그렇진 않지. 아무리 미워도. 그러면 철거를 왜 하는 거야? 노후, 불량, 안전 뭐 이런 거에 문제가 있으니까 이때는 나가줄만 하다 이런 얘기죠. 그 세 개만 좀 기억해 주시고 나머지는 여러분 읽어보시면 충분히 맞출 수 있는 사례들이니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다시 이제 왼쪽 오셔서 차임 증감 청구가 연 몇 %라고 되어 있죠? 5%. 거기 5%에다가 채색하시고 별표. 올해 시험에 무조건 나올 거예요. 이거 안 나오면 제가 손에 장지집니다. 왜? 개정됐거든. 작년에는 상가가 이게 아니었어. 얼마 안지 말씀 안 드리게 헷갈리니까. 상가는 작년에 이거보다 좀 높았거든, 금액적으로. 근데 이게 내려간 거야. 예, 그래서 똑같아졌어요, 이제. 주택이나 상가나 연 몇 %? 5% 안에서만 증액할 수 있어요. 감액은? 감액은 한도가 없어. 왜 감액은 한도가 왜 없어? 임차인한테 불리할 게 없잖아. 내려준다는데 뭐. 월차임 전환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월차임 전환율에다가 밑줄 한번 해주시고요. 월차임 전환율은 무슨 뜻이냐면 뭘로 전환한다는 뜻이야. 보증금을 월세로 월세화 시키는 거를 전환한다고 그러잖아요. 이 전환할 때 임대인 맘대로 전환하고 그러면 안 돼. 임대인은 보증금 1억을 월세로 얼마로 환산하고 싶어? 예? 240만 원. 2부이자 따져가지고. 예, 완전 도둑놈들이지. 그렇게 따지면 안 되잖아. 그래서 이거를 전환하는 이유를 제한할 거야. 그래서 어떻게 제한할 거냐면 이렇게 제한한다네. 주택은 연 몇 %나 10%나 또는 기준금리 연동 비율 중 낮은 비율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2번을 한번 가보세요. 그 기준금리 연동 비율이 뭐냐면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의 대통령령에 정하는 이율 몇 %를 3.5%를 뭐한 비율? 더한 비율. 거기다 채색하시고 별표 연 3.5%를 더한 비율을 우리가 계산한대. 그러면 한국은행 공시 기준금리가 연 1.5%야. 오늘 현재. 그럼 3.5 더하면 얼마야? 5%. 그러면 연 10%나 5% 중에서 뭐가 나죠? 5%로 해주라는 얘기야. 전환 이율을. 아주 낮죠? 상가는 조금 센데 연 12%나 기준금리 연동 비율 중 낮은 거. 그럼 기준금리 연동 비율은 주택하고 좀 달라. 그래서 3번을 가보니까 역시 대통령령에 정하는 배수를 곱한 비율. 거기다 채색 한번 하시고 여기도 별표 하나 잡을게요. 몇 배수를 곱한데? 4.5배수. 네, 그러면 1.5 곱하기 4.5 하면 얼마예요? 곱하기 하면 6.75? 6.75 정도 나온대. 그럼 6.75가 높아? 연 12%가 높아? 6.75가 낮지. 예, 그럼 그걸로 높은 건 필요 없네 참. 낮은 거를 계산해 주라는 거지. 예, 그래서 다시 정리. 주택은 몇 % 더하기? 3.5% 더하기고 상가는 4.5 배수를 곱해 주는 거야. 그거 계산 문제로도 나올 수 있고 뭐 말로도 출제할 수 있으니까 잘 기억해 주셔야 해요. 모의고사에는 많이 내볼 거예요. 그 두 개 다. 자, 법정갱신 같은 말로 묵시적 갱신이 되면 전과 동일한 방법으로 연장이 된다 그랬죠. 그죠? 그다음에 이제 갱신이 되면 이제 그 임차인은 아무 때나 해지하고 나갈 수 있는 뭐 이런 제도가 있고요.
임차권 승계, 사실혼자에게 일정한 범위에서 승계 인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사실혼자만 있고 법정 상속인이 없으면 누가 단독 상속하고요. 사실혼자가 만약에 법정 상속인이 있으면 공동 상속을 하는데 거기다 우리 하나 좀 가로 하나만 열어볼게요. 승계 인정 가로해 주시고요. 몇 촌 이내의 법정 상속인과 2촌. 2촌 이내의 법정 상속인과 공동 상속해요. 2촌 이내입니다. 2촌 이내. 2촌 이내의 법정 상속인과 사실혼자. 그러면 사실혼자의 촌수를 굉장히 가깝게 인정해 주는 거예요. 2촌 이내니까. 2촌이면 뭐가 들어가지? 응? 2촌이면. 일단 부모 자식 들어가지. 부모 자식은 1촌이니까 조부모까지 들어가지.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형제 자매까지. 그러니까 위아래는 조부모까지. 밑으로는 손자까지. 그리고 좌우로는 형제 자매까지를 2촌이라 그래요. 2촌 안에 법정 상속인과 사실혼자가 단독 공동 상속 받습니다. 그 밑에 이제 그 소액보증금은 아까 어디 거는 좀 알고 계시라 그랬죠? 서울 거. 상가도 마찬가지고 서울 거는 6억 1천 그리고 6,500, 2,200 이거 잘 기억하실 거고요. 질문을 좀 하나 드릴게요. 여기 이거 맞추시면 문제로 막 바로 넘어갈게요. 6억 1천의 의미가 뭐지? 그러니까 그게 어떤 의미가 있냐고. 6억 1천이. 응? 상인법을 뭐 어떻게 한다고? 응? 아니 보호는 다 돼. 보호는 다 되는데 6억 1천 이내로 들어오면 다. 전부 다. 상인법의 모든 규정을. 근데 6억 1천 넘어가면 일부만. 아니 6억 1천까지가 아니고 일부만. 몇 개만. 이런 개념이야. 그러면 임차인들은 얼마 이내로 들어오는 게 유리한 거야. 6억 1천 이내로 들어오는 게 유리해. 그렇죠? 예. 자, 6,500하고 2,200은 무슨 의미지? 소액이잖아. 예. 그러니까 얼마 이내로 들어와야 소액으로 보는 거야. 6,500 이내로. 그러면 그 중에서 얼마까지 준대? 2,200까지. 예, 그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뭐 그렇게 어렵지 않고. 자, 프린트로 한번 가볼게요. 4-1페이지 오늘 나눠드린 프린트입니다. 노마트 3번에 주택 상가 임대차 보호법 이렇게 이제 있고 적용 대상은 뭐 한번 보시면 되겠고 아까 우리 보셨던 표랑 똑같은 표입니다. 대항력 쪽에 가보니까 전입신고랑 사업자 등록이 있고 등기를 해도 대항력이 생기나요? 네. 언제 생기지? 등기를 통한 대항력은? 한날 틀렸어. 계약한 날 아니야. 접수한 때. 그러니까. 그러니까. 접수한 때 생긴다고. 그 시점이 접수한 때 생겨요. 등기한 날이 아니고 접수한 때야. 자, 우선 면제권의 개념은 뭐보다 빨리 배당을 받지?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받는 거를 우선 면제권이라 그래. 근데 요건은 대항 요건에다가 이걸 받아야 돼. 이게 뭐죠? 내자? 확정일자. 여기서는 확인일자 쓰시면 안 돼. 무슨 일자? 확정일자. 확인일자는 어디서만 쓰는 거야? 농지에서만 쓰는 거야. 농지. 확정일자 이제 상가 쪽은 아까 어디 가서만 받아야 된다 그랬죠? 관할세무서. 자, 최우선 면제권은 다른 이것보다 우선한데. 다른 뭐? 담보물건보다. 그죠? 다른 담보물건보다 우선합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다른 담보물건에는 선순위 담보물건도 포함되나? 그럼요. 상당히 특혜를 주는 거지요. 그래서 범위는 환가대금 전부에서 주는 게 아니라 환가대금의 몇 분의 몇 범위 안에서 2분의 1 전부 준다고 하면 지나친 특혜가 되니까. 채당기간 2년, 1년 있고 차임 증감 청구가 있는데 증액은 연 몇 퍼센트 안에서만? 5. 감액 제한은 없고요. 자, 월차임 전환율의 가로가 좀 있는데 그거 좀 잘 보셔야 돼요. 자, 주택은 연 몇 퍼센트나 10%나 기준금리 더하기입니다. 더하기 연 3.5라고 적으셔야 돼. 그냥 3.5라고 하지 말고 연 3.5. 1년에 3.5. 그 다음에 옆에 상가는 연 몇 퍼센트? 12%나 기준금리 이번에는 곱하기지?
4.5, 4.5배수 중에서 높은 거, 낮은 거. 낮은 거를 초과하면 안 돼. 낮은 거. 밑에 이제 법정갱신이 되면 임차인은 아무 때나 해지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러면 임대인한테 나 나갑니다 라고 이제 통보하고 얼마가 지나야 해지의 효력이 생겨? 3월. 3월이 지나야. 거기 앞에 3월 앞에 해지 통고를 한 날이 아니라 받은 날이라고 표현했지. 그거 채색해 주시고 이런 걸 무슨 주의라고 해? 도달주의. 좀 특이한 케이스죠. 받은 날로부터야. 받은 날로부터. 우리 도달주의 지난주에도 한번 나왔었거든. 지난주에 우리 토지거래 허가 신청하면 며칠 안에? 15일 안에 도달시켜줘야 돼. 드문 케이스니까 잘 기억해 주실 거고요. 자, 문제. 서울 소재 주택이 경매 1억 원이고 소액보증금이 5명이나 있대. 그런데 보증금은 각각 얼마래? 5천만 원이래. 그러면 얼마씩 배당받을 수 있는 상황이지? 원래는 그러니까 돈하고 상관없다면 원래 3,400까지 받을 수 있는 애들이잖아. 근데 돈이 부족한 거야. 왜 부족해? 1억에 팔렸으니까 뭔가 인수되는 권리가 있어서 싸게 팔렸단 말이야. 그러면 1억에서 소액보증금을 다 줄 수는 없고 몇 분의 몇? 2분의 1. 2분의 1이면 얼마야? 5천. 자, 그러면 5천만 원 중에서 몇 명을 논아줘야 돼? 5명. 근데 걔네들이 다행히 금액이 똑같아. 그럼 어떻게 주는데? 똑같이 나눠서. 근데 얼마씩? 1,000만 원씩. 이렇게 나눠줘야지. 그래서 이들보다 선순위 채권에 5천만 원 저당권자가 있을 때 소액 임차인들은 각각 얼마씩만? 1,000만 원씩만 배당받게 된다. 그래서 다가구 주택은 위험한 거야. 왜냐면 임차인들이 많으니까 못 받게 될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자, 두 번째, 주택 임차인이 요거 제가 이제 하나 좀 써드릴 건데 여백을 아무데나 하나 찾아가지고요. 요거 하나만 좀 적어 놓으세요. 차임연체 임대차에서 우리 민법에서 차임연체가 한번 나오고요. 주임법에서 한번 나오고 상임법도 한번 나와. 자, 민법은 차임연체가 몇 개일까요? 2기야. 주임법은 2기야. 상임법은 3기야. 이렇게 이제 연체 규정이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고. 그러면 주택에서 2기 이상, 민법에서 2기 이상 연체하면 어떤 거 할 수 있을까? 임대차에서. 계약을 해지 사유야. 계약 해지할 수 있는 사유가 2기. 자, 그러면 주임법에서 2기는? 아니, 주임법에서 2기는 갱신인데 어떤 갱신? 법정갱신. 법정갱신이 아니, 거절하고 그런 제도가 없고 법정갱신이 되지 않는 사유야. 여기 거절하고 달라. 거절은 상가에서만 있는 거야. 법정갱신이 되지 않는 사유. 상가는 2개가 있어요. 그렇지.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게 있고,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거절 사유고, 또 하나는 뭐예요? 그렇지. 계약 해지 사유야. 이렇게 4개가 있어. 임대차 통틀어서요. 근데 이게 시험에 굉장히 잘 나와. 별 3개. 자,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뭐를 냈는지 잘 보세요. 주택 임차인이 몇 개의 차임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하고 있거나 기타 임차인의 의무를 현재 위반하고 있을 때에는 주임법상 법정갱신이 인정되지 않는다. 몇 기? 2기야, 2기. 그 문제 별표 하나 해주시고. 자, 세 번째, 법정갱신이 된 주택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몇 년? 주택이니까 2년. 단 갱신된 경우라도 임차인이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그 효력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월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자, 밑에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기간을 몇 년 미만으로 정한 상가 임대차, 상가니까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몇 년으로 보고? 1년으로 보고.
다만 임차인이 몇 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에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대. 1년. 네. 한편 임대인은 임차인이 기간 만료 몇 월에서 몇 월 전 사이에 행하는 계약갱신 요구 6월에서 1월 전 사이에 행하지. 뭐를? 계약갱신 요구를 6월에서 1월 전 사이에 행하는 계약갱신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을 못합니다. 계약갱신 요구권은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몇 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고요. 그 문제 별표 하나만 할게요. 자, 밑에 상가 임차인의 소액보증금 우선 면제권은 상가 건물가액의 몇 분의 몇? 2분의 1. 요것도 별표. 요것도 원래 3분의 1에서 2분의 1로 개정이 된 겁니다. 2013년도에. 자, 하단 상가 임차인이 몇 기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차한 사실이 있으면 3기지. 예, 상가는 무조건 다 몇 기야? 3기. 예, 민법하고 주임법이 이기고 이런 얘기들 잘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하고 이제 우리 교재 잠깐 가셔서요. 우리 어디로 좀 잠깐 가보냐면 672 페이지 잠깐 와볼게요. 네, 672 페이지 오시면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있는데 이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서는 예전에는 잘 안 나오다가 최근에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27, 28, 2년 연속이나 좀 이렇게 출제가 되었었는데 명의신탁의 종류가 몇 개가 있죠? 3개가 있어. 기본형, 그다음에 중간생략형, 계약명의신탁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작년에는 중간생략형 명의신탁이 28회 본시험에 나왔고 그 전에는 계약명의신탁에 나와서 올해 또 나온다면 뭐 나올 것 같아요? 아니, 계약명의신탁에 나올 거야. 기본형을 왜 내겠어요? 예. 그죠? 예. 아주 순수하신 분들이네. 예. 계약명의신탁이 단연 중요할 수밖에 없고 왜? 계약명의신탁만 알면 나머지는 저절로 이해가 되거든. 그래서 기본형은 출제한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자, 계약명의신탁만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 그림을 좀 보면 토지라는 물건을 가지고 A 매도인이 선의에다가 채색하나 해주시고 무슨 의미지 선의가? 뭘 몰랐을까 얘가? C가 수탁자인 것을 몰랐다는 거야. 그냥 진정한 소유자, 매수할 사람이라고만 생각하고 아무것도 몰랐대. 그리고 매매하고 등기를 넘겨준 거야. 물론 C는 누구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서 했어. B로부터. 물론 이제 명의신탁의 약정이 있었겠고요. 자, 그러면 명의신탁의 약정은 언제나 무효죠? 네. 그런데 이에 터잡은 등기도 무효화시켜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러고 보니까 그렇게 무효화시키려고 하니까 누가 피해를 보는 일이 생겨. 선의의 매도인은 A가. 그래서 A한테 물었어요. 너 원하는 거 뭐야? 너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줄게. 그랬더니 A가 뭐라고 했냐면 내가 판 대로 계약한 대로 효력 발생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원하더라 이거야. 그래? 그러면 매매 유효. 거기다 쓰세요. 안 쓰셨으면 매매 뭐하다고? 유효. 밑에 등기도 유효. 그러면 원인 계약이 유효고 등기가 유효하니 소유권은 누가 확정적으로 취득한 거야. C가 이제 C. 그런데 얘는 애매한 상황이 뭐냐면 돈은 누구 돈인 거야? B 돈이잖아. 예, 그래서 이제 B가 C한테 소유권을 이전해달라라고 요구할 수는 없고 왜? C는 소유권을 취득했으니까 확정적으로. 다만 뭐를 요구할 수는 있어? 매수자금. 자금을 반환해달라고 요구할 수는 있죠. 그런 관계가 됐고 C가 D에게 다시 처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D는 제3자야. 이때 D는 선악을 불문하고 그러니까 이제 C가 어차피 진정한 소유자잖아. 그러니까 뭐 얘가 알았던 몰랐던 그런 사실을 B와의 관계 이런 거는 불문하고 언제나 D는 뭐를 해?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거기다 하나만 더 덧붙여보면 민법은 여기까지만 이제 강의하잖아요. 우리 법에선 하나만 더 들어갈 건데 처벌을 할 사람 거기 4사람 중에서 한번 골라보세요. 각각 얼마씩 해야 될까? B는 5년에 2억. 네, 그렇게 하나 좀 적어주시고요. C는 3년에 1억. 네, 이렇게 하나 적어놓으시면 되고요. 하나는 암기할 건데 어떤 거? 5년 2억을 암기하는 게 절대 유리. 네, 그래서 명의 신탁자를 법률에서는 훨씬 뭐하게 생각한다는 거.
안 좋게, 더 나쁘게 생각한다는 거를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것만 알고 계실 거고 677페이지에 거민제도는 특별히 안 보셔도 돼. 뭐 시험에 나오거나 그러진 않으니까요. 이제 한번 더 쉬었다가 잠깐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7장 넘어가겠습니다.